저는 이종혁이라고 하고요. 지금 미국 NIH 국립노화연구소 산하의 Laboratory of Molecular Gerontology의 보호 박사님 방에서 포스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CSB의 결핍이 크로마틴 리모델러인 세티비1의 조절을 통해서 세포 노화를 유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쉬운 말씀부터 시작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가 듭니다. 피할 수 없죠. 네, 이게 싫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렇게 어, hallmark of aging, 즉 노화의 특징을 발견을 했고 이것들의 조절을 통해서 노화를 늦추거나 건강한 노화를 맞을 수 있게 어, 연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역시 이 hallmark of aging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특히 이 에피제네틱 얼터레이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에피제네틱은 에피제네틱스는 DNA 염기 서열의 변화를 수반하지 않는 표현형의 변화를 설명하는 학문으로서 세 가지의 분과로 나눠질 수 있는데요. DNA 메틸레이션,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그리고 RNAi 크게 세 분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에 특히 관심이 있었는데요. 나이가 들면서 히스톤 모디피케이션이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습니다. 이렇게 변해요. 젊을 때는 이렇게 덴스하게 돼 있던 크로마틴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느슨해져서 DNA가 노출되는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을 헤테로크로마틴 로스 모델 오브 에이징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히스톤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인간 DNA를 일자로 쭉 펴놓으면 2m가 넘는다고 그래요. 근데 이 2m가 넘는 DNA는 모든 세포에 다 있죠. 모든 세포에 하나씩은 다 들어있는데 이렇게 긴 DNA를 6마이크로미터의 지름인 이 핵 안에 구겨 넣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을 비롯한 고등 생물들은 이렇게 히스톤 단백질의 DNA를 실타래처럼 이렇게 엮어서 higher order nuclear scaffold를 만들고 이것을 또 촘촘하게 구겨 넣어서 이런 협소한 공간의 핵 안에 넣는 방법으로 진화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히스톤으로 감겨 있는 인간 크로마틴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이 N-terminus의 테일 스트럭처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코어 히스톤들은 N-terminus에 이렇게 길게 뻗쳐나온 꼬리 같은 테일 스트럭처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뻗어나온 테일 스트럭처는 뉴클레오 플라즘 안으로 돌출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포스트 트랜슬레이셔널 모디피케이션을 받은 히스톤 테일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가 다이렉트하게 바인딩을 할 수도 있고 궁극적으로 크로마틴 스트럭처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렇게 크로마틴 스트럭처가 열린 모양이 되면 이렇게 노출된 DNA가 있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RNA 폴리머레이즈들이 이런 DNA에 접근을 할 수 있게 되고 트랜스크립션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꽉꽉 들어찬 헤테로크로마틴 스트럭처가 되면 어, 상반되게 이쪽에는 트랜스크립션 팩터나 RNA 폴리머레이즈가 이 DNA에 접근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트랜스크립션이 꺼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꽉 차 있는, 즉 굉장히 밀도가 높은 크로마틴을 헤테로크로마틴이라고 부르고 밀도가 낮은 크로마틴을 유크로마틴이라고 부른다고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이렇게 헤테로크로마틴의 특징적인 히스톤 모디피케이션 마커 중에 하나가 H3K9의 트라이메틸레이션입니다. 히스톤 H3, 코어 히스톤 H3의 아홉 번째 라이신에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면 이렇게 헤테로크로마틴 스트럭처가 유도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H3K9을 트라이메틸레이션 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히스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에는 인간에서 두 가지가 알려져 있습니다. SUB39H1과 SETDB1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헤테로크로마틴 로스 모델 오브 에이징은 약 20년 전부터 주장이 되어 왔는데요. 발견되었을 당시에는 이렇게 페리센트로머릭 헤테로크로마틴이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감소되는 것이 이 페리센트로머릭 헤테로크로마틴에 감추어져 있던 유전자의 발현 패턴에 이상을 가져오게 되고 그로 인한 트랜스크립션 드리프트가 일어나서 이러한 것들이
세포에 굉장히 톡식한 이펙트를 일으키고 결국에는 노화를 일으킨다고 생각이 되어져 왔습니다. 그 후 약 20년 동안 후속 연구들이 계속적으로 H3 히테로크로마틴 마커인 H3K9의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올가니즈멀 에이징이나 셀룰러 에이징에서 계속 감소된다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보고를 하고 있고, 이 마찬가지로 H3K9을 인식하여 결합하는 다른 단백질들이나 또는 코어 히스톤 H3 자체의 익스프레션도 줄어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모두 같은 방향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크로마틴이 점점 어, 루스해진다는 얘기겠죠. 밀도가 떨어진다는 얘기겠죠. 요즘 오늘날에는 이렇게 헤테로크로마틴을 잃어버리는 것이 나중에 이렇게 생긴 DNA의 에피뮤테이션이나 이렇게 끼어들어간 바이러스 단백질이나 트랜스포존들의 트랜스크립션을 일으키게 되고 그로 인한 트랜스크립션 드리프트가 생기고 그것을 통해서 세포 노화가 촉진된다고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에 따라 헤테로크로마틴이 줄어든다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었는데, 자연적인 노화, 크로놀로지컬 에이징 말고 조로 질환, 특정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일어나는 조로 질환이죠. 금방 굉장히 일찍 죽게 되는 이런 조로 질환들의 등에서도 이런 헤테로크로마틴 러스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로 허친슨 길포드 프로제리아 또는 워너 신드롬에서 헤테로크로마틴이 사라진다고 잘 알려져 있었는데, 대표적인 조로 질환인 코케인 신드롬에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었습니다. 코케인 신드롬은 어, 앞선 다른 질환들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한 증상을 갖게 되는 조로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약 25만 분의 1 정도, 미국 사람 탄생 인구수의 25만 분의 1 정도로 굉장히 레어한 오토조말 리세시브 디지즈로 알려져 있고, 뉴로 디제너레이션을 수반하며 드월피즘, 뭐 잘할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 12살 이전에 거의 다 죽어버리기 때문에 드월피즘이 알려져 있고, 그리고 굉장히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UV에 노출되게 되면 굉장한 포토 센시티비티를 갖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굉장히 심각한 화상을 입게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또 다른 재미있는 점 중에 하나는 이렇게 굉장히 포토 센시티비티가 있긴 하지만 캔서가 걸리는 확률은 굉장히 낮다고 합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 중에 하나죠. 또한 마이토콘드리알 디스펑션을 수반한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이 코케인 신드롬의 발병 기전을 보면 이 두 가지 유전자 CSA나 CSB의 뮤테이션으로 인해 일어나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어, 이 CSA와 CSB는 굉장히 상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이한 구조를 갖고 있지만 CSA의 뮤테이션이나 CSB의 뮤테이션이 되게 되면 굉장히 유사한 피노타입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코케인 신드롬은 대부분 CSB의 뮤테이션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고 CSA로 인해 생기는 확률은 약 5분의 1 정도고요. 하지만 CSA와 CSB가 공통적으로 어떤 몰레큘러 패스웨이에서 뭐 워킹을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진행했는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이 트랜스크립션 커플드 뉴클리오타이드 익시전 리페어 TCNER의 공통적인 참여 단백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더 흥미로운 점은 이 TCNER 자체가 완전히 디펙티브 되어 있는 환자에서도 어, 코케인 신드롬처럼 심각한 조로 질환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이었죠. 그를 통해서 이 CSA나 CSB의 뮤테이션은 TCNER 이외에도 뭔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또 다른 코케인 신드롬의 패톨로지컬한 특징 중에 하나는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굉장히 높아져 있다는 점인데요.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은 DNA 손상 부분에 가지처럼 이렇게 생기게 됩니다. 이 펄프1이라는 단백질이 손상된 DNA 데미지 사이트에 바인딩을 하게 되고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 가지를 점점 만들게 되는데,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 가지를 만들 때는 NAD를 코팩터로 사용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CSB가 뮤테이션 되어 있는 코케인 신드롬의 경우에는
이 CSP가 DNA 이 손상 부분에서 펄프환을 떼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폴리 ADP 라이보스 체인이 생기게 되며 이 생길 때마다 NAD를 사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NAD들이 이 셀룰러 NAD가 결핍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 조로 질환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 펄 체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 그럼 이 코케인 신드롬 환자에서 펄 체인이 어느 부분에 많이 생겨 있는지를 어, 사람들이 연구하고 싶었는데 이게 굉장히 언스테이블합니다. 구조가 이렇게 길기 때문에 이게 뭐 실험 샘플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는 원래 것보다 더 많이 늘어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게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트레디셔널한 크로마틴 IP 같은 방법으로 디텍션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에 스위스의 허티걸 그룹에서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는데요. ADPR Trap Chromatin Affinity Purification이라는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항체를 이용한 크로마틴 IP를 이용하는 대신에 이 폴리 ADP 라이보스 체인에 스페시픽하게 바인딩을 할 수 있는 이 프로틴 도메인을 비드에 컨주게이션 시키고 칩과 매우 유사한 방법으로 그에 바인딩되어 있는 DNA를 정제하게 되면 칩 시퀀싱과 같은 이런 유사한 방법으로 이 펄 체인이 어느 부분에 지놈상의 어느 부분에 많이 있는지를 디텍션 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펄 체인은 어, 크로마틴 덴시티가 굉장히 높은 부분, 즉 H3K9 트라메틀레이션이나 토탈 H3 익스프레션이 높은 부분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가 된 바 있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궁금한 점이 몇 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로는 과연 그럼 코케인 신드롬 환자에서 다른 조로 질환이나 자연적인 크로노로지코 에이징에서와 마찬가지로 헤테로크로마틴 스트럭처가 사라져 있을 것인가가 제일 궁금했고요. 만약 그렇다면 그것이 코카인 신드롬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폴리 ADP 라이보스 패톨로지와 어떠한 관련이 있을 것인지가 궁금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만약 헤테로크로마틴 스트럭처를 잃어버렸다면 어떤 것이 코카인 신드롬 셀에서 그것을 야기했는지가 궁금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CS가 뮤테이션된 환자 세포에서 폴리 ADP 라이보스 체인이 지놈상의 어느 부분에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었는지가 궁금했습니다. 일련의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CSA가 뮤테이션된 환자 셀과 CSB가 뮤테이션된 환자 셀들을 컬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매일 반복되는 컬처를 하면서 가장 특징적으로 제가 발견했던 사실 중에 하나는 이 셀을 나누기 전에 개대하기 전에 항상 평광현미경으로 이렇게 살펴보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세포의 크기가 환자 세포들이 이 와일드 타입 프로틴을 컴펜세이션 시켜놓은 컨트롤 셀보다 항상 크게 느껴졌다는 점인데요. 그 사실을 인지하고 나서 이 세포들의 핵을 스테이닝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피 스테이닝을 통해서 실제로 이 코케인 신드롬 페이션트 셀들이 컨트롤 셀보다 커져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에피지네틱스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커진 뉴클리어스가 이 헤테로크로마틴의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이론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핵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크로마틴 컨덴세이션이 좀 더 약해졌다는 얘기겠지요. 그래서 이 헤테로크로마틴 마커인 H3K9의 트라이메틸레이션이나 H3K27의 트라이메틸레이션 그리고 유크로마틴 마커인 H3K36의 트라이메틸레이션 마커로 코카인 신드롬 페이션트 셀과 컨트롤 셀들을 웨스턴 블라트를 통해 확인을 해보았을 때 다른 마커들에서는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CSB가 뮤테이션된 환자의 경우에는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상당히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CSB 뮤테이션된 세포에서 저하되어 있는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과연 CSB에 의한 직접적인 효과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실에서 널리 사용되는 셀들인 힐라셀과 U2S에서 CSA와 CSB를 인듀서블 락다운 시스템을 이용해서 락다운을 시킨 뒤에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 어떻게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는데
마찬가지로 CSA를 락다운 시켰을 땐 별다른 영향이 없었지만 CSB를 락다운 시켰을 경우에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CSB가 뮤테이션된 환자에서 나타나는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의 러스는 CSB에 의한 효과가 직접적인 효과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S 페이션트에서는 폴리 ADP 라이보스 어큐뮬레이션이 굉장히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CSA 환자와 CSB가 뮤테이션된 환자에서 그러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폴리 ADP 라이보스는 DNA 데미지 상태에서 어큐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이 폴리 ADP 라이보스 체인을 인덕션 시키기 위해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처리를 했고요. 결과에서 보시면 보이시겠지만 CSA 환자의 세포의 경우에는 CSA가 뮤테이션된 경우나 이 컨트롤 셀에서 모두 폴리 ADP 라이보스레이션이 올라간 정도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CSB의 경우에는 CSB가 뮤테이션된 경우에 컨트롤 셀보다 훨씬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뿐만 아니고 또 다른 오시디티브 데미징 에이전트인 메나다이온 처리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컨펌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러면 이렇게 웨스턴 블라스로 CSB 뮤테이션 된 세포가 훨씬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 이것을 크로마틴 IP를 통해서도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우선 앞서 확인했던 이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 저하를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 항체로 칩을 해서 확인해 본 결과 이런 일단 이 세 가지 프로브를 제가 선택을 했는데요. 이건 지노믹 컨텍스트에 따라서 이 세 가지로 제가 선택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크로마틴 덴시티가 낮은 마커로 갭 DH를 이용했고 이 하우스키핑 지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는 거의 헤테로크로마틴이 없다고 알려져 있고요. 인터루킨 1B의 경우에는 프로인플라메토리 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다이나믹하게 레귤레이션 되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헤테로크로마틴이 중간 정도로 분포를 하는 지점으로 선택을 했고 알파 셀라이트 리피트 리전인 경우에는 이 페리센트로모릭 헤테로크로마틴이고 센트로미어에 굉장히 가깝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항상 constitutively 헤테로크로마티나이즈 돼 있다고 알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헤테로크로마틴 H3K9 트라메틸레이션의 절대값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알파 셀라이트 리피트 리전이 가장 높고 인터루킨 1B 리전이 중간 정도 그리고 갭 DH 리전이 제일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 제가 H3K9 트라메틸레이션에 칩을 해본 결과 인터루킨 1B 리전과 알파 셀라이트 리피트 리전 즉 지노믹 로커스와 페리센트로모릭 헤테로크로마틴 지역 모두에서 CSB 뮤테이션 된 경우에 H3K9 트라메틸레이션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세 지점이 과연 지노믹 컨텍스트를 레프레젠테이션 할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서 이 다른 여러 지역들을 프로브로 해서 마찬가지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에 칩을 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전 지놈에 걸쳐서 모든 지역에서 CSB가 뮤테이션된 환자의 경우 H3K9 트라메틸레이션이 저하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일 크로마틴 샘플을 이용해서 아까 말씀드린 ADPR 크로마틴 어피니티 퓨리피케이션을 확인해 보았는데 이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항체를 이용하지 않고 이 폴리 ADP 라이보스 모티프에 바인딩할 수 있는 이런 WWE 도메인이라고 하거든요. 이 도메인이 컨주게이션 되어 있는 비드를 이용해서 크로마틴 IP와 비슷한 방법으로 프리시피테이션을 시켜 DNA를 정제하게 되면 qPCR이나 시퀀싱 등의 다운스트림 어나리시스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PAR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재밌게도 아까는 인터루킨 1B와 알파 셀룰라이트 리피트 리전에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갭 DH 리전과 인터루킨 1B 리전에서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다른 여러 지점들을 통해서 확인해 볼 결과 마찬가지로 컨스티튜티브하게 헤테로크로마티나이즈 되어 있던 이 지점에서는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던 반면에 지노믹 로커스, 즉 헤테로크로마틴이 중간 정도나 낮은 상태로 분포하는 지역에서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CSP가 뮤테이션 된 경우에 굉장히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과연 홀지놈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는 일인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과 ADPR 찹을 통해 정제된 DNA를 시퀀싱 어널리시스를 맡겼습니다. 이렇게 지놈을 सब디바이드를 했고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어떻게 디스트리뷰션이 되어 있는지를 비교를 해보았는데 전체적으로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아서 좀 실망스러운 결과를 얻었는데 픽 엔리치먼트 어널리시스를 해보니까 직접 계산을 해봤습니다. 픽 개수가 얼마나 많이 엔리치먼트가 되어 있는지 CSP에서 확인을 해봤더니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지노믹 로커스 즉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와 그 이미디에이트 다운스트림 리전 그리고 프로모터 리전 즉 이 지노믹 로커스죠. 지노믹 로커스에서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높아져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실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 칩을 통해서 CSP 뮤테이션 된 경우에 얼마나 헤테로크로마틴이 없어졌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인데요. 이쪽은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에 얼라인을 한 결과고 이쪽은 컨스티튜티브 헤테로크로마틴 리전 즉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 픽 자체에 요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의 시퀀싱 리드를 얼라인한 결과입니다. 아까 리얼타임 PCR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은 CSB가 뮤테이션 된 경우에 전역에서 다 저하가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리얼타임 PCR을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지노믹 로커스나 컨스티튜티브 헤테로크로마틴 리전에서 모두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컨트롤 셀보다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픽이 과연 오버랩을 통해서 이렇게 일치되는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두 픽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았는데 최소 이 두 픽 간의 거리는 5에서 50kb 정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서 이 두 픽의 오버랩으로 인해 나타난 얼티팩트는 아니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ADPR 찹,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지놈상에 어떻게 분포를 하는지 시퀀싱 얼라인먼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았는데 아까 리얼타임 PCR과 마찬가지로 이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은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에 높게 분포를 하는 반면 컨스티튜티브 헤테로크로마티나이즈 리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의 결과를 닷플롯으로 보여드린 내용이고요.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우선 CSB 뮤테이션 된 셀의 경우에는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전체적으로 다 저하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의 경우에는 지노믹 로커스에서만 스페시픽하게 더 어큐뮬레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저하되어 있는 원인을 찾기 위해 이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을 전부 스크리닝 해보았습니다. 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라 함은 이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을 쓸 수 있는 라이터, 즉 히스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와 지울 수 있는 이레이저, 히스톤 디메틸레이즈겠죠. 알려져 있는 모든 이 히스톤 메틸 트랜스퍼레이즈와 디메틸레이즈들을 다 리얼타임 PCR을 통해서 스크리닝을 해보았는데 재미있게도 CSB의 경우에 휴먼에서 H3K9 트라이메틸 트랜스퍼레이즈라고 알려져 있는 SUB39H1과 SETDB1의 익스프레션이 모두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mRNA의 익스프레션뿐만 아니고 프로틴 레벨까지도 역시 CSB의 경우에 줄어들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하지만 CSA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을 mRNA와 이 프로틴 익스프레션 레벨 모두에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H3K9 트라이메틸 트랜스퍼레이즈인 SETDB1과 SUB39H1의 익스프레션이 CSB 뮤테이션된 셀에서 줄어 있을까를 고민을 하던 중에 문헌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알려진 보고서 중에 하나가 CSB가 뮤테이션 되어 있는 경우에는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인 ATF3가 3의 이 프로티오좀 미디에이티드 디그라데이션을 촉진시키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트랜스크립션 익스프레션이 저하를 받는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ATF3는 트랜스크립션 리프레서입니다. 그래서 이 DNA 데미지, 특히 UV 데미지 같은 것들이 오면은 트랜스크립션이 일시적으로 저해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 ATF3들이 이 그것을 막는 거거든요. 사실 트랜스크립션을 막기 위해 프로모터에 바인딩을 하고 있는 건데 이제 DNA가 다 굳혀졌다고 생각이 되면 CSB가 와서 이 ATF3를 디그라데이션을 시킵니다. 그럼 다시 진 익스프레션이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실제로 이 SETDB1이나 Sub39H1이 ATF3에 의해서 조절을 받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퍼블릭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해 본 결과 이 실제로 SETDB1과 Sub39H1 프로모터 리전에 ATF3가 바인딩 되어 있는 것을 퍼블릭 데이터베이스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지는 않았지만 이를 통해서 이 CSB에서 익스프레션이 저하되어 있는 SETDB1과 Sub39H1은 아마도 ATF3에 의해서 트랜스크립션이 저해를 받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줄어있는 것을 확인을 했고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은 반대로 올라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보았는데 반대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면 어큐뮬레이션 되어버린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를 하기 위해 이 테트라사이클린 인듀서블 프로모터에 SETDB1이나 Sub39H1을 클로닝을 하고 테트라사이클린의 이 독시사이클린을 처리해서 이 SETDB1이나 Sub39H1의 익스프레션을 인덕션 시켜보았습니다. 이렇게 인덕션을 시키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흥미롭게도 이때 SETDB1을 정상 수준으로 SETDB1을 인덕션 시켜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회복시키게 되면 어큐뮬레이션 되어 있던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어느 정도 감소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SETDB1의 경우에는 말이죠. 하지만 Sub39H1의 경우에는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웨스턴 블럿뿐만 아니고 ADPR 찹 리얼타임 TCR을 통해서도 SETDB1을 인덕션 시켰을 경우에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요 리전에서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이 저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지만 Sub39H1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트로덕션에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 코카인 신드롬 페이션트의 특징적인 점 중에 하나가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을 가지고 있는 점이었습니다. 이 코카인 신드롬 페이션트에서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이 일어나는 원인 중에 하나로 엘리베이티드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지목되고 있었는데요. 그럼 헤테로크로마틴 회복을 통해서 제가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이렇게 헤테로크로마틴 회복으로 인한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의 저하가 코카인 신드롬 페이션트 셀에서 마이토콘드리얼 호메오스테시스를 촉진시킬 수 있을지를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SETDB1을 통해서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늘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 상황에서는 ADP 라이보실레이션의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다시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두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에 온라인을 한 결과고요. 이때 마이토콘드리얼 호메오스테시스가 어떻게 되는지 COS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Sub39H1은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을 저해시키지 못했죠. 마이토콘드리얼 파라미터도 역시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SETDB1을 인덕션 시켰을 경우에는 높아져 있는 이런 마이토콘드리얼 파라미터들이 정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SETDB1의 익스프레션이 CSB 페이션트 셀에서 줄어있는 것은 확인을 해보았는데 과연 그럼 자연적인 노화, 크로놀로지컬 에이징에서도 마찬가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원자들한테서 채취한 이 파이브로블라스트 셀을
이뮤노사이토케미스트리를 통해서 스테이닝을 해보았습니다. CSB와 일단 CSB를 스테이닝을 해보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점점 CSB의 프로틴 익스프레션 레벨도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재밌게도 세티비원의 익스프레션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나이가 증가할수록 프로틴 익스프레션 레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컨펌을 하기 위해 마우스 티슈 익스트랙트를 이용해서 웨스턴 블롯을 확인해 보았는데요. 이것은 이런 에이지드 그룹의 마우스에서 뇌를 채취를 했고, 뇌를 이용해서 웨스턴 블롯을 브레인 호모지나이즈를 이용해서 이렇게 웨스턴 블롯을 수행해 보았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은 증가를 합니다. 이건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고요. 나이가 들수록 CSB 익스프레션은 마찬가지로 감소를 하죠. 사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세티비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H3K9 트라메틸레이션은 역시 감소를 하죠. 네, 이를 통해서 저는 간단한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CSB가 정상인 상태나 정상인의 경우나 젊은 상태의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발현되는 코카인 신드롬 B, CSB가 세티비완의 익스프레션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고, 이 세티비완은 H3K9 트라메틸레이션을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켜주고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그를 통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호메오스테시스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CSB가 뮤테이션이 되거나 나이가 들게 되면 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CSB 익스프레션이 감소를 하고 아마도 ATF3의 조절을 하지 못하게 되어서 세티비온의 익스프레션이 감소를 하게 되면 H3K9 트라메틸레이션이 감소되게 되고 그를 통해서 크로마틴이 이렇게 풀리게 되겠죠. 이렇게 풀린 크로마틴에는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더 많이 어큐뮬레이션 되게 되고 이것이 마이토콘드리얼 디스펑션을 야기한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실험을 시작하기 전에 궁금했던 점들이 좀 해소가 되었는데요. 첫 번째로 과연 CS셀에서 헤테로크로마틴 스트럭처가 사라져 있을 것인가? 예, CSA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CSB가 뮤테이션된 환자 셀에서는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컨트롤 셀보다 줄어있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으로는 만약에 그럼 이렇게 줄어든 H3K9 트라이메틸레이션이 펄 어큐뮬레이션과 관계가 있는가? 네, H3K9의 회복을 통해서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이를 통해서 H3K9 트라메틸레이션이 다이렉트하게 직접적으로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의 어큐뮬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헤테로크로마틴이 디스럽션 돼 있을 것인가? 네, 스크리닝을 통해서 H3K9 트라메틸 트랜스퍼레이즈인 섭39H1과 세티비1이 mRNA의 익스프레션 레벨 자체부터가 줄어들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럼 지노믹 DNA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이 많이 일어나 있는지, CSB가 뮤테이션된 환자의 경우에는 폴리 ADP 라이보실레이션은 코딩 리전, 주로 트랜스크립션 스타트 사이트 부분에서 많이 높아져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이 부분에서는 H3K9 트라메틸레이션 레벨도 줄어 있었지요. 네, 제 실험에 도움을 준 사람들인데요. 우선 저희 멘토인 보호 박사님 이분이십니다. 보호 박사님께 감사를 드리고 저희 스텝 사이언티스트인 닥터 크로터 이분입니다. 이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 친구는 한국인 친구를 제가 뽑았어요. 제가 그랜트를 따서 포스 100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대학처럼 대학원생을 두고 실험을 할 수는 없지만 NIH에는 학부 졸업생들을 포스트 바큘러레이트라고 이렇게 고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제가 고용한 한국 친구고요. 요 또 다른 친구들은 타일러, 만시, 그리고 나즐 이 친구들은 동료 포스닥들인데 실험을 조금씩 도와줬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